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어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물, 보통 이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산타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같은 것들이 각 도시의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는 1번 랜드마크, 2번 KS마크, 3번 태극마크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제로투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바스티안 살가두 제네시스 사진전 관람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에 0945,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샵에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예, 2014년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경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금요기획으로 경제 전반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가장 중요하죠. 노동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실 분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가장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일 텐데요. 제가 글로써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이상원 부사무총장 정책특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네바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시차 적응도 안 하신 채 지금 방송 출연이시죠? 네, 시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세계화가 되셨군요. 예, 여행이 많아서요. 예. 근데 ILO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잘은 모르거든요.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ILO는 보통 유엔에 속해 있는 전문기구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보건기구라고 할지 이런 걸 네. 전문기구라고 부르는데 아마 그런 유엔 전문기구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기구일 겁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게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평화 조약을 네. 바르사유 조약, 죄송합니다. 예. 시차가 있군요. 네. 예, 그 조약이 체결이 될 때 그 네. 결과의 산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벌써 100년의 역사가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다른 유엔 기구에 비해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노사정 기구고요. 네. 정부만 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고 사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논의를 노사정이 모여서 논의한다는 게 가장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분야의 일이라고 한다면 국제 노동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기준. 예. 네. 그래서 뭐 국제 협약이라고 그러죠. 예. 뭐 영어는 컨벤션이라고 그러고 공고도 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 8시간 노동이 네. ILO의 협약 ILO 권고 컨벤션이니까 예. 컨벤션의 제1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은 정책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정책 개발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뭐 그렇죠. 저희들 기술적 지원이라고 해서 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장이 많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럼 도와주시러 온 건가요? 한국은 그런 단계는 훨씬 뛰어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예. 제 농담처럼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근데 이 ILO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거는 역사가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91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 이 약간 후발이라서 도와줄 게 많지 않나라는 뜻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ILO에 합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ILO에 간 게 2000년이니까 이제 한 1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는 뭐 젊고 활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벌써 15년이 지난 것 같으네요. 지금도 젊고 활기가 감사합니다. 많으실 걸로 알고 그러면 ILO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시죠. 지금 ILO가 제네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도 사무소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LO 제네바에 한 1,800명, 1,900명 있고요. 네. 지역은 아마 훨씬 더 숫자가 많아서 뭐 2,000을 넘어서서 한 4,000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숫자에 비하면 한국 직원이 적죠. 그래서 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창희 박사님이라고 해서 예. 노사관계 전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하는 분도 예. 계시고 한데
지금 제네바는 그렇게 두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지역에는 한 서너 분 더 계십니다. 방콕 사무소 같은데요. 서너 분밖에 더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예. 전체 보통 ILO가 유엔이기 때문에 보통 쿼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에 비례해서 직원을 좀 뽑아라고 해서 만든 쿼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군요. 이 제네바의 ILO가 있잖아요. 다른 국제기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예. 제네바 이러면 왠지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인상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뭐 제네바 하면 보통 이제 평화의 뭐 상징이라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유엔 전문 기구들이 들어와 네. 있고요. 지금 한 20개 이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국제적이면서도 좀 평화스럽고 깨끗하고 네. 그런 도시긴 한데 동시에 굉장히 단조롭고요. 재미없군요. 재미없죠. 네. 예,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예. 제네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오셨다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여자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보통 예. 남편들이 다 일찍 퇴근해서 네.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이러니까요. 그렇군요. 이 재미없는 도시에서는 연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읽고 쓰고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회식이 없거든요. 네. 좋은데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노동문화의 그게 좀 하나의 권고사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강제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밀어붙였군요. 지금 맡고 계신 직함이 부사무총장 정책특보세요. 어쨌든 정책특보 하면은 굉장히 브레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부사무총장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자분이더라고요. 예. 브레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구조가 위에 사무총장이 계시고 네. 사무총장님은 주로 정치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밑에 부사무총장님이 이제 정책적인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 일을 제가 도와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사무총장님이 제가 모시고 있는 부사무총장님은 산드라 플라스키라고 해서 네. 미국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 나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어머니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인데 예.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예. 지금도 뭐 1년에 반 이상을 여행을 하고도 정정하시군요. 건강에 아무 예. 문제가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네.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 부사무총장님이 하시는 일과 네. 비슷한 예. 일을 돕는 일인데요. 내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워낙 다른 연구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율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하고 바깥에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ILO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이 고용, 노동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실 때의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그러니까 특히나 ILO에서 보시면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단편적으로 딱 이렇게 보시는 걸 답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걸 잘 보기가 힘든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멀리서 대충 이렇게 보기에 느끼는 점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개발에 성공한 거의 전무유무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국민소득이 그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고 그렇게 네. 해서 뭐 OECD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할 수준에 올라간 나라는 거의 한국이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자랑스럽기도 네. 하고 주위에서 부러워도 하고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론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1960년대나 70년대에 비하면 네. 지금 뭐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뭐 1960년대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국민 소득이 그렇게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보면 한국이 물론 개선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될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신다면은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예. 외국에 있으면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시간 노동입니다. 장시간 노동. 예. 예, 대부분 그걸 많이 떠올리고 실제로 제가 다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네. 한국처럼 그렇게 길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한국처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라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 문제는 네. 가장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불평등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IMF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한국은 공평한 성장을 하는 나라로 해서 전 세계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개선이 되고 이런 게 딱 맞아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는데 IMF 위기 이후로는 경제는 그럭저럭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불평등도가 많이 증가하는 네.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두드러진 것 같고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저임금 노동이 네. 늘어나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국에서 좀 근본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차별 문제가 아닌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라고 하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뿐만 말씀인가요? 아니라 예. 남녀 간의 격차 문제, 네. 그다음에 장애인.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준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의 상, 거기에 네. 맞춰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차별적이지 않은가. 그런 것이 한국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많아지니까 이주민과 우리 국민의 어떤 불평등 예.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측면이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방식 중에 좀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임금이 조금 적고 하는 거는 뭐 따져볼 여지가 네. 물론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 안전, 네. 작업장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주민 노동자다 아니다라는 거 관계없이 이 보장이 돼줘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 건데 네. 그런 것마저도 예. 어떤 그 지위에 따라서 예.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건전한 노동시장이나 뭐 정상적인 아주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 할 때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불평등이라는 게 굳이 이게 소득의 불평등만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그 ILO의 어떤 그 보고서들 많이 내시잖아요. 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뭐 몇 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통계가 있나요? 저희들은 저희 ILO에서 이사회가 있는데요. 네. 이사회에서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위를 매기지 말라는 순위. 매기는 거 네. 되게 싫어하는데 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예. 제일 잘하는 그룹, 네. 중간적으로 하는 그룹, 조금 떨어지는 그룹 이 정도로 구분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불평등 차별 문제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렇게 순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저널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불평등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되는 건가요? 원론적으로 볼 때는요? 소득의 불평등 문제랑 아까 차별의 문제를 네. 조금 분리시켜서 네. 이제 다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소득 불평등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게 좀 불평등이 넓어지는. 예,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경우는 하층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불평등이 같이 확대되는 과정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 보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빈곤층이 더 어려워지는 예.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빈곤층이나 하층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빈곤에 빠진다든지 그 빈곤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이 어려워지는 걸 막는 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빈곤에 빠지게 되면 자녀 네. 교육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맞아요. 이거는 예. 단순히 뭐 먹고 사는 문제 예. 이상의 아주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을 늘리는 게 방법이 될까요? 예, 그렇죠. 예, 복지 예. 지출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속해 계신 예. 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부정으로 수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예. 그 사각지대에서 나올 방법을 못 찾아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안 좋은 뭐 일들도 생기고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바로 정부가 필요한 이유고 사회가 필요한 그렇죠. 이유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좀 호도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파이를 키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의 유연성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을 많이 도와줘야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그러면은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 이제 사실은 좀 큰 문제로 본다고 하면 왜 이런 불평등이 증가했느냐라는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모델에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래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파이를 키우게 되면 예. 그 혜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온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빈곤층도 다 혜택을 입을 수 네. 있을 거다. 그래서 성장 우선주의라는 생각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런 낙수 효과라는 건 거의 믿기 힘든 주장인 거고 네. 그동안 성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빈곤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 실증적 근거가 없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뭐 요즘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얘기도 예. 많이 하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장이나 뭐 어느 곳에서 뭘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이걸 노동자와 그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네.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 비율이 되게 일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20세기 초반부터 네.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만약 하락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소비가 줄겠죠. 일단 그렇죠.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이 주니까 네. 아무래도 주머니가 좀 어려워지니까 좀 쓰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데 소비가 줄면 대신에 투자는 늘 수 있겠죠. 기업이 몫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네. 기업이 투자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비는 줄긴 줄지만 기업의 투자는 늘지는 않는 겁니다. 일자리도 안 만들고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는 게 성장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채택해왔던 네. 성장 모델이 과연 장기적으로 맞는 건지 예. 유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예. 근본적으로 질문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노동 문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서론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3부 여기서 마치고 4부에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예,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에 계시는 이상원 부사무총장 정책특보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성장 주도의 정책으로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소비도 늘고 모두가 낙수 효과를 받을 거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선돼야 될 문제, 저도 지금 많이 천착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예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그 차이를 좁혀야지 된다고 부총리께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화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좀 어렵네요. 예. 네. 또 이제 물론 저도 정확하게 이번 나온 정책의 취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해법이라고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정규직이 좀 가진 걸 비정규직에 나눠주자 뭐 이런 유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자라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취지는 맞습니다. 전제반 취지는 맞는데 어느 방향으로 격차를 줄일 거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맞춰줄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맞춰줄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런 기본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향 평준화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맞춰가는 거죠. 정규직을 비정규직 현재 수준에 맞추는 거는 사실은 근로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나라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는 정규직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안 물러나고 뭐 이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뭐 해고를 쉽게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기는 조금 힘든 사안이죠. 그리고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준다는 얘기는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복잡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가 다 얽혀있는 문제라서 이게 뭐 산술로 해서 전체적인 합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는 문제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묘한 정치적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그 둘 간의 분배 문제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기업과 노동 간의 관계의 문제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사실 문제의 출발점은 기업과 노동 간의 관계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문제로 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측면인 기업과 노동의 문제를 놓치게 되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은 노동이 마땅히 해야 될 바
그리고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다 따져보고 네. 그 속에서 예. 노동자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파일을 합을 만드는 큰 부분을 빼놓고 나서 조금만 합을 가지고 네. 어떻게 나눌 거나를 따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근로자들끼리 정말 네. 그 밥그릇 싸움처럼 예. 비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문제를 조금 오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과 노동 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한국 경우도 뭐 전 세계적 추세하고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IMF 이후에 나타난 일반적인 추세는 임금과 노동 생산성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만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IMF 이후로는 계속해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을 보다 높아요. 앞서는 계속하고 예.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되지만 기업의 수익이나 네. 이윤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윤이 사실상 그렇게 잘 투자되지도 않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악재는 총수용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문제. 네. 기업과 노동 간의 분배 문제도 동시에 개선을 하면서 예. 그래서 늘어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이걸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줄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합을 너무 적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로 좁혀버리는 거는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도 네. 거기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를 보는 거는 그렇게 생산적인 정책을 내기는 좀 어려운 접근법이 아니겠느냐는 프레임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대립관계를 보게 되면 안 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부총리께서 또 얘기하신 것 중에 박사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ILO도 얘기를 했던 그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얘기 안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을 뭐 환류세제를 통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화가 안 되는 게 문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그런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떠서 투자를 네.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근본적인 그 틀에는 100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는 네.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초점을 근로자의 특히 이제 빈곤층의 네. 소득을 올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결국 그러면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 맥이 닿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저임금은 이제 임금 근로자에 예. 한정된 거고요. 아.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을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지원 방식은 굳이 기업의 세제 문제를 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일본의 예를 들면 네. 일본도 이제 그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기업에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줬는데 예. 결과적으로 물론 임금 증가가 예전보다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또 많이 올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예상은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올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조금밖에 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는 네.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소비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가버렸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예.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도 제 느낌으로는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정책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이제 임금 근로자에 한정이 돼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전국적으로 미국에서도 시위가 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쉽게 올려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가 상승률도 잘 안 되는
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강론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연방 최저임금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국 정치 구조화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 같고요. 한국은 이제 좀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할 네. 수 있게 됐고 노사정 구조를 통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굳이 이제 국제 아까 뭐 순위 이야기를 네. 하셨으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인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올릴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리게 되면 한계 기업에서 한계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한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예.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이런 한계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를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 되는 것 같고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사회보장 네. 기여금을 조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세제를 혜택상을 네. 준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 한계 기업이 그냥 저임금에 기초해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게 하는 거는 기업에도 안 좋고 근로자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예. 그죠.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어떤 기업은 운영이 잘 안 돼 실패가 안 되면 어느 정도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거기서 근로자들이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본금이 다른 생산적인 네. 투자에 사용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좀 동학적인 과정이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되면 한계 기업이 살아남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동학적인 예. 활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부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군요. 좀비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오히려 근로자들이 저임금 상태로 예. 오래 일하게 되는 나쁜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기기가 발견되기 네. 전에 예를 들면 그때는 여성 노동 근로자들이 굉장히 싸게 거의 공짜다 예. 쓰다시피 해서 항상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기업은 기계를 발명하거나 기계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그 여성 근로자들이 그때 막 말을 끌고 다닌다든지 예. 배를 끌고 다닌다든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젠가요? 그게 이제 예. 19세기, 20세기 초반에도 네. 있었고요. 일부의 지금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이제 여성들이 좀 더 노동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네. 권리도 주장하게 되고 임금도 좀 올라가게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저임금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군요. 기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레노베이션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은 게 일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비정규직도 많이 쓰지만 그쪽은 또 파견직 쓰는 그것도 파격적으로 좀 아베 정권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게 파견직을 도입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 간접고용 파견직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해주는 것이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라고들 두 정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이론적으로는 효율을 살리는 이론적으로는 꼭 이렇게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 예. 거는 안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업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서 넘겨줌으로써 지금 현재 기존의 조직은 더 활력 있게 돌아가는
용어가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떼내느냐 이런 네. 걸 보게 되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지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떼내는 방식도 네. 기업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네. 단기 이익을 노려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단기 이익이지만은 예. 그 기업 조직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숙련 노동자의 확보나 이런 문제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보통은 원래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인력을 100% 활용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네. 보통은 80%를 활용하고 20%는 여유분을 항상 둡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 갑자기 일이 늘어나게 되면 활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영어로 홀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기업 내에서 어떤 유연한 소스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예.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단기적으로 비용이 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를 끄집어내서 다른 데 줘버린다든지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순이익이 생기겠지만 나중에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네.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그럴 테고요. 예. 그렇게 되면 비용상으로도 크게 혜택이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파견 기업으로 넘어갔다든지 하청 기업으로 네. 넘어간 근로자들의 일단 근로 조건도 물론 악화되는 거고요. 그건 절대로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일본 도요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차 뭐 대표적이잖아요. 네. 파견직 근로자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우는 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이 제도를 갖고 있는 한은 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문제를 이제 사실 그 문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대기업 노조의 문제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해결점이 안 나오나요? 논의를 너무 예. 좁혀버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한쪽이 양보를 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윽박지르는 방식 말고는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런 문제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조금 사회적으로 담론을 좀 확대시켜서 차별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일단 이 일부 대기업에서 네. 생기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라는 격차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거든요. 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면 뭐 임금 차이만 있으면 뭐 그렇다고 그것도 문제겠지만 하지만 뭐 빵도 안 준다든지 우유를 안 준다든지 예. 뭐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호 장비가 다른다든지 예.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위가 조금 다르다 해서 네. 보호 장비를 달려준다는 거는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떠난 기본적인 노동 인권의 문제고요. 노동 인권을 그러면은 지켜야지 되는 어떤 최종 책임자로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 문제는 기업의 책임이 예. 이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게요. 전 자본주의에 대한 가끔 회의가 오는데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윤리나 책임의 부분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 100번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예. 그리고 그걸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추구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네. 기업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법제가 있는 거고 규제가 있는 거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니까 네.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규제가 있는 건데 그런 규제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물론 기업은 그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예.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걸 기업이 결국은 그런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네. 작동해야지 기업 전체가 예. 건전해질 수가 있고 경제가 건전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기업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과 전체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장 전체 규제에 대해서 논의할 네. 때는 개별 기업의 논리를 너무 앞세우게 되면 굉장히 논리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네. 규제를 왜 논의해야 된다는 그 자체 예. 기반 자체를 허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규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개별 기업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규제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정부가 완화해주겠다는 규제와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규제는 다른 부분. 그렇죠. 이니까요. 네. 혹시 그러면은 보시면서 이런 그 정부나 기업이 잘 역할하고 있는 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어떤 뭐 나라나 기업에 의해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또 이런 예를 들면 다들 뻔하다고 그러실 텐데 예. 이제 북구 같은 경우나 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은 얄미울 정도로 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산업안전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빈곤층에 네.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 그다음에 저임금, 그다음에 노동권에 관련돼서 존중하는 방식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호 장비가 뭐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건 기업이나 생산의 네.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고요. 국민성의 차이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예. 배후에 있는 거는 사회제도 예.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회제도와 함께 근로자를 그래서 아마 노동이라는 표현이 조금 한국에서는 좀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그냥 산다는 거고요. 네. 그냥 한 시민이 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노동인 거고. 살아가는 방식.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일을 논하기 전에 노동을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 한 사람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노동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권이 일터에 적용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차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네.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뭐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일터에서 일어났을 뿐인 거지 예. 어디에서 일어났어도 안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거기에서 뭐라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엄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간이 다 가고 있네요. 너무 참 아까운 시간인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결국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 얘기했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네. 노동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시고 뭐 부대 설명 굳이 안 해주셔도 좋고요. 예, 거기 들어있다면 예, 노동은 무엇이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 노동은 저는 그냥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다. 그걸 예. 노동이라고 마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 것처럼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김 기자님도 노동을 네. 하고 있는 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인 거고요. 그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네. 이제 노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이라는 문제를 너무 사실을 뜨고 너무 이렇게 경론을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나한테 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그만큼 남한테 해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노동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노동 철학을 오늘 공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멀리 제네바에서 와주셨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원 ILO 부사무총장 정책특보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랜드마크고요. 당첨자는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